자,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며칠이죠? 4월 9일. 9일이요. 목요일. 예. 긴급 속보가 하나 떴네요. 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전 경남그룹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왜 끊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는요? 아니, 본인은 뭐 억울하다 그러는데.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 참 그 기자회견 보고 빵 터졌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나는 MB맨이 아니다! 이랬거든. 나는 박근혜 빠돌이야. 왜 날 MB맨으로 몰아서 나를 죽여? 뭐 이랬는데. 근데 그날 어제 한 기자회견이 별로 이슈가 안 됐어. 별로 이슈가 안 됐는데, 오늘 사망함으로써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근데 그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어떻게 보면 다 좀 까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억울하면은 뭐 끝까지 살아남아서 밝혀야 되지, 진실을. 그건 걱정이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해외 자원 비리 수사가 조금 멈칫할까? 계속 추진한대요. 뭐 검찰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일단은 성완종 개인에 대한 수사는 스탑돼 버렸으니까. 종결되죠. 그냥 가지치기가 과연 될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어쨌든 이 성완종 전 의원 같으면 아주 입지전적 인물이거든. 이 양반 이제 프로필 천원의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프로필 봐봐. 학력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네티즌들은 옛날에 성완종이 학력을 위조했을 것이다. 학력이 안 나온다 이랬는데 위조할 학력이 없는 위조할 학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가 다 합니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서울 올라와서 뭐 별 고생을 다 했겠죠. 구두 닦기 뭐 약팔이 약장사 무슨 운수업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 뭐 100만 원 200만 원 종잣돈 만들어서 그걸로 사업 성공했다는데 뭐 굉장히 어쨌든 입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건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왔고요. 집에서 나왔고 아들이 유서 발견하고 한 건 8시.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휴대폰 추적 위치 추적해갖고 북한산 근처라고 이제 파악이 돼갖고 1,300명 헬기까지 투입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군견이 발견했다 그럽니다. 목에 매달아서 사망했는데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성완종 전 의원 같으면 사실 스타트는 JP 밑에서 시작했지. JP 밑에서 시작했고 또 지금 올 마지막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자유선진당 뭐 이게 뭐 선진통일당 뭐 이런 게 한나라당 합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MB맨이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고 그 MB랑 이 박근혜가 맞붙었을 때는 박근혜를 지지했는데 또 재밌는 건 MB가 당선되고 나서는 또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거 봤을 때는 양쪽에 다 다를 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충청권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장관에 충청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충청 포럼이 이 정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 그리고 뭐 그렇죠. 이번에 그 1심에서 그 당선 무효 판결 났던 권선택 대전시장 이 양반도 충청포럼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충청포럼에서 뭐 연구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양반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충청포럼을 하면서 충청도에 굉장히 힘이 있었다. 나름. 그래서 아마 MB나 박근혜나 충청도에 지분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한테 좀 기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또 그룹 출신이기 때문에 비자금도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인가요? 그 성완종 의원이 사실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상실됐었거든. 근데 작년인가 갑자기 성완종 의원 이름이 다시 한번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왜? 어떤 일이었죠? 반기문이 갑자기 대권 주자 1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반기문이 중선권 출신 아니야? 근데 반기문 동생이 이 경남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또 연결고리가 연결고리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반기문 또 충청 포럼 엮어지면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충청 대망론 띄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건으로 반기문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밝혀진 이야기는 없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종결될 확률이 높죠. 뭐 성완종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전이 안 될 겁니다. 다른 이제 해외 자원 문제로 뭐 해외 자원이냐면 워낙 경남기업 말고도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보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어쨌든 저는 뭐 저희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죠. 진짜 엄청나게
오늘 준비를 한 문재인 대표의 국회 연설이 쏙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가? 예, 교섭단체 사실 문 의원이 대표로서 처음 하는 국회 연설이거든요. 예.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박수 받고 난리 났었지. 그래서 사실은 문 대표가 그거 보고 강도를 좀 칼을 갈았겠지. 준비를 했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밤샜다는 거 아니야 다시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갈아 준비를 했는데 성완종 사건을 인해서 아무도 문 대표의 이 얘기를 하질 않는다. 좀 안타깝습니다. 문 대표 얘기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우리가 살짝 얘기하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뭐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 문 대표 연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새누리당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상당히 여야 내 다 통틀어서 다 반향을 일으켰고 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시대 정신까지 갖고 있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아니 뭐 우리 상정인 누나가 막 안아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 글 잘 쓴다는 사람은 아마 총출동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은 문 대표 본인이 이제 마지막은 최종 수정을 한 거죠. 했는데 어쨌든 성 회장의 사망으로 쑥 들어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 대표는 연설문의 시작과 끝 모두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채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동교동가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노무현 이 정신을 잇겠다고 하는 거지. 난 친노뿐만이 아니고 친 DJ다.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이런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대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그 공정 경제론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먼저 통 큰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렇죠. 다들 안 나간다. 좀 두고 보자. 뭐 박지원 의원 같으면 좀 두고 보자 이랬을 때 안철수 의원은 가서 도와줬잖아. 말도 없이. 그러니까 박지원은 마지막까지 이제 눈치를 봤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했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 이야기에 할애했습니다. 예. 이것은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재벌도 개혁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서민정당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분야를 갖다 얘기를 그렇죠. 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야. 새누리당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소장파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당장 재벌에서 발끈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안보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다만 유 원내대표가 그러면 대안이 있냐? 아니야. 야당 니네 뭐 사드 반대하는 대안이 있냐? 여기에는 예,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조금 이슈는 못 끌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엄청난 이슈를 끌었죠. 아주 그냥 뉴스 라인을 도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양반이 원래 늘 자기가 했던 핵심적인 기조가 있잖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안보는 보수. 이게 기조야, 기조. 이게 기조인데 어제 이야기는 이 경제는 진보를 뛰어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뛰어넘었다는 거지. 일단은 대표 연설 첫 마디가 세월호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 허다운 양 이름을 부르면서 또 실종자 9명의 이름까지 다 불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를 반드시 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김진태? 그렇지. 김진태는 절대 안 넣어. 춘천의 자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 했고 또 경제정책은 분명히 좌클릭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 그랬는데 이거는 대통령을 비난한 걸 갖다가 그렇죠. 대통령 비난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받아버렸네. 그리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지금 박 대통령은 법인세 절대 안 건드린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인 성역이 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봤을 거 아니야. 봤죠.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노력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지. 이거는 그렇게 했고 또 안보에 대해서는 역시 뭐 보수적으로 정통 보수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박수를 보냈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야당 대변인이 바로 브리핑을 가져가지고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승민 대표의 합의의 정치 제안에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시간에 준비나 좀 잘해라. 니들이 지금 거기서 칭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도 그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 어제 했던 연설 잘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서는 또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비난하더라고.
유승민 대표 이 발언에. 왜? 뭐 쇼다. 뭐라고? 쇼다. 뭐 결국엔 저러다가 안 할 것이다.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저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2012년에 박근혜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봐. 공약, 진짜 공짜 공약과는 약간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는 왜 그랬냐면 박근혜는 그렇게 하더라도 좌클릭해도 박근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통 보수층이 밀어줘요. 근데 유승민은 뭐 정통 보수층이 어디 있어? 유승민한테 새누리당한테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새누리당을 미는 정통 보수가 싫어한다니까 새누리당을 당장. 그래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 말 끝나자마자 꼭 우리 당의 원칙과 똑같다고 할 수 없다. 우리랑 합의된 거 아닐 수도 있다. 선 그었죠. 선긋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맨 처음에는 감동적이었다 그랬다가 기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아까 내가 했던 말 취소해줘. 이게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승민은 굉장히 용기 내서 한 말이야. 이거를 일부러 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참 늘 얘기했지만, 이상적인 한국 정치 상황은 지금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당이 우리나라 주주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의 새누리당 위치로 가야 되고, 지금의 정의당이나 뭐 이렇게 노동당이나 이쪽 사람들이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위치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잖아. 근데 그걸 바라려면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지 말고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그 당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독수리 5인방이라고 있었잖아. 이부영, 김부겸, 네. 또 뭐 손학규, 이런 사람들 왜 버티고 넘어왔나? 거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넘어온 거야. 지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부영이나 김부겸 의원도 거기서 꼴통짓 되게 많이 했어. 아, 그래? 정말 진짜 한나라당 사람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거고. 근데 본인의 생각은 이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게 나왔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원희룡이나 또 남경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새정치연합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하고 별 다르지 않아. 근데 새누리당에 있으니까 지금 그 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김진대 같은 사람, 권성동 같은 사람 욕 존나 해서 내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야 그 거짓 에휴 구라쟁이들 씨발. 저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반면 좀 아쉬운 거는요. 유승민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바랬던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작가 말에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일단 새누리당이 우리 말을 듣니? 아니, 거기서 지들끼리 알아 바꾸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새누리당은 안 바뀔 것 아니, 같고. 그것과는 다르게 유승민이 이런 발언들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해줄 필요는 있다. 막 이런 그렇지. 뉘앙스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래 유승민이 저렇게 말하는데, 에이씨, 저거 어차피 안 되는 거 계속 욕하잖아. 그럼 그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 거기서는 그냥 계속 걔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안 뽑아주나? 뽑아줄 놈들은 맹 뽑아주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죠. 정치가 우리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 그런 건데 또 믿지 못하는 거죠. 정치 불신이 빠져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고깝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건 유승민의 이런 그 발언에 뒤에 깔려있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실천이죠. 그렇지, 말만 이렇게 제일 하는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실천이야. 실천인데 아마 유승민 혼자 지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그럼 몇몇 몇몇 동의하는 동의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새누리당에서 좀 넓어지고 이런 발언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의 이야기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기 쉽지 않다니까 이거. 쉽지 않아. 이재호 정도만 할 수 있는 발언이야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재호가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이재호는 완전 비주류 아니야. 힘도 없고. 근데 쉽지 않은데 원내대표쯤 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너무 그렇게 욕할 필요는 없다.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 아니면 그 이제 당하고 청하고 구분 짓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한쪽으로는 있을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음모론까지 나가면 이걸 박근혜가 시켰다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뭐. 내 바람은 이 작가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게 되려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유승민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새를 만들어서 좀 보여줘야지. 많이 쇼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욕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요. 국회의원
명이 넘었습니다. 150명 넘는 사람이 이거 인양해야 되는 결의안을 냈거든. 근데 새정치연합이 150명이 안 되잖아.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얘기야. 이탈표가 있었단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유승민도 지금 인양해야 된다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우리가 사람들.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야 니네 못 믿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다 그럼 씨발 다 인양 전부 김진태 같은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도 인양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떡하겠냐는 그럼 얘기야. 이렇게 하자. 저쪽은 김진태 같은 애들 빼고 우리도 조경태 같은 애들 빼고 어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작가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면 그때는 진짜 지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안. 죄송합니다. 욕하지 말라는 얘기야, 야, 이거. 사람으로서 어떻게 새누리 그러니까, 지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진짜. 그러니까 발언에 지지하라고, 발언에. 그 이 사람을 박사. 지지하라는 게 할 아니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예. 그건 그렇고,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인양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인양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 말도, 굉장히 진전된 거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선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정성으로 봐야 되나? 이것은, 사실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결론이 나면 말을 이 앞에 사족을 붙이면 안 되지. 그냥 하겠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벌써 결론이 났어. 났는데 뭘 여기다 사족을 붙여. 그냥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아까 유승민 의원의 발언하고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의 얘기도 논조가 변화한 걸 보면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건 유승민 의원 발언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100% 인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당위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은 앞에 전제를 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고. 근데 그리고 어쨌든. 왜 세월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닌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고, 국정 동력을 인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 계속 세월호 얘기 나올 그렇지.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데도 1년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양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렇지. 그러면 자기 동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일단 인양을 결정나면 인양을 하는 1년 동안은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인양을 해라 뭐 해라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인양 그걸 노린 들어갔다로 거예요. 박근혜 가는 거죠. 대통령이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보수단체라고 말하고 인두겁을 쓴 인간들이 쓰레기라고 읽는다. 또 돈 든다고. 일단 미친 새끼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은 들어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인양하다가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국 국민의 2, 300명이 사망했는 대형 사고. 그것도 아직 9명이나 찾지 못하고 있는 사고. 근데 인양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돈 때문에. 밖에 외신 나가면 개 쪽팔려요, 이 쪽이죠. 양반들아. 아니,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USA는 포로 1명, 민간이 1명 잡히면은 군대 투입해서 구해나는 나라야. 야, 오죽하면 해외. 그것도 국민 세금 다 들어가고. 지금 해외 외신이나 아니면 해외 스타가 방한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 나라 망신입니다. 사고이기 이전에 나라 망신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뭐 태평양 한가운데 한 300m 밑에 있다면 이해해요. 몇 미터 안 되잖아요. 여기 서해 한 30m 있어. 이걸 뭐 인양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진짜 저기 해외 자원개발에 몇십 조 갖다 쳐붓고 강바닥에 몇 조 갖다 쳐붓고 그 돈에 반도 안 되는데? 돈 아깝다는 얘기는 하지 마, 이 개새끼들아. 그 사람의 목숨, 인명, 인권을 어떻게 돈 갖고 계산합니까? 아니, 자기 손자들이 거기에 빠졌어도 그런 소리 할까? 그 양반들? 못하지.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도 보면은 원래 금액보다 다 합쳐가지고 되게 많이 드는 것처럼 부풀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총 인양 비용이 5,500억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커 보여? 국민들이 많이 커 보이지. 개새끼가 좀 커 보이가 아니고 엄청 커 보이잖아. 근데 지금 인양 자체로만 하면 뭐 900억에서 한 2,000억 최소 900억에서 2,000억까지 든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500은 뭐냐면 그 배보상비에다가 구조할 때 들었던 돈 그것까지 다 때려박았어. 그래놓고 인양 총비행위로 말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지. 이건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건 여론의 호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 쏘고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고하고 사고에 대한 짐상을 밝히는 문제를 뭔 여론조사해가지고 해.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도 여론조사를 뽑자 그러지 그러면. 안 그래? 장관도 여론조사를 뽑고. 에? 이런 씨. 여론조사는 이거는 대통령이나 장관 뽑는 문제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정책 문제를 어떻게 여론조사로 그럼 국회를 왜 뽑고 그 정부를 왜 행정부를 해놔? 왜 해놨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여론조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답을 A라는 답을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여론조사야. 아니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악설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이 대립되는 얘기로 나오는데 성선설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하고 수호지심 아닙니까? 네. 나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하고 뭔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건데 그게 성선설의 바탕 중 하나인데 이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은 이게 없잖아. 그럼 성악설이 맞을 수도 있겠네. 이런 씨. 근데 뭐 어쨌든 유기준 장관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고 바로 이제 걷어들이긴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근데 설문조사를 하든 지금 한 70% 이상 나와요. 인양해야 된다는 게. 네.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인양을 해야 되는 건 옳은데,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예상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수단체 얘기 나온 김에 애국 3법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생명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거 보나. 이 녹음만 보면, 우리 용민이 형이 자꾸 원망스러워져가지고. 용민이 형도 자책하고 있어. 이 녹음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참 안타깝네. 용민이 형 어떻게 그런 분한테 지냐. 아니, 그때는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까지 붙여. 온 언론에서 박살 내버렸네. 내 투데이쇼에서 갈궈야지. 자, 하여튼, 늘 말합니다만, 해외 자원에 몇십조 갖다 박은 거, 그 돈만, 안 버렸어도. 그 돈 있었으면은 세월호 몇 번 인양했어. 그렇죠. 무상급식도 얼마든지 했어요. 누리과정 다 했어요. 야, 판페용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재명이 형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외 자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자원 개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리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책도 못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새누리당에서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인 채팅 얘기 나온 김에 재인이 형이 자기 증인 나가겠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혹은 이상득 이거 증인책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안 해준다 그러면서 문재인 이런 사람 불러오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했어? 문재인 대표가. 문 대표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냐? 니네 입으로? 예우는. 이런 닭대가리 새끼들. 니네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씨, 확 그냥. 그리고 레벨이 안 된다고. 아휴, 성동 아저씨. 당신 국회의원 하는 게 레벨이 안 맞다고. 참 희한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쨌든 새누리당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이럴 거면은 씨발 청문회 하자고 왜 지랄했어. 그러니까 얘들의 청문회 항상 이래요. 한 것처럼 열어놓고 결론을 안 줘요. 이거 원래 딜이거든, 딜.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하고 이거 바꾼 거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놓고 이 새끼들이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이 생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지들이 원하는 건 할 거 아니야. 따라가야지. 이 공무원 개혁 안 하면 또 여론에 세상시장 박살나거든?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 같아. 아유, 답답해. 하여튼 그랬는데, 이건 하여튼 새누리당의 몽리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에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발언은 아주 좋았다. 시원했다. 시원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는 행보가 좀 이렇게 큰 걸음 같아요, 좀. 잘한 거예요, 이거는. 네, 되게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잘하는 스탠스인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정권이 바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했던 거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버스 타고 거기 검찰 들어가는 거 졸라 중계하고 미디어 몽고나 고발 뉴스나 그런 데 헬기 띄워가지고 계속 중계하고 점심 저기 휴게소에 들러서 오줌을 몇 번 쌌대더라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이명박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제인이 형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왜? 싸움 딱이 아니야 스타일이. 어째서? 뭘 어째서 딱 스타일 사람 보면 알지. 인품이 좋은 사람 아니야. 제인이 형 해야 돼 그거.
재인이 형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재인이 형이라고 딱 규정 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지, 누가 정권을 해야지. 교체를 하면은 그 저 사람은 새끼들을 무조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용서해주는 대통령 필요 없어, 이제. 복수는 처절하게, 그렇지. 씨발. 복수는 처절하게. 와이즈처럼 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장대동이 불러와, 이 개새끼들아. 하면은. 당선인 신분으로 불러버려야 돼.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잘하는 일인데, 못한 일을 좀 한번 얘기해보면. 아쉬운 일이 있어요? 아쉬운 일 있죠. 문재인 의원이 국회의원 수 400명 늘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만 한 말을 왜 해가지고 앞뒤로 역공을 받는지 모르겠네. 실현이 안 되는 얘기지? 실현도 안 되고요. 일단 국민들이 싫어하잖아.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거는요. 국민들이 싫어해. 왜? 아니, 지금 300명도 많다. 지금 300명도 세비 다 빨아쳐먹고 맨날 삐땅삐땅 노는 것들이 100명 더 하면 더 놀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심상정 의원이 그러면 지금 세금 나가는 것 그대로 하고 100명 더 늘리자. 이렇게까지 말했잖아.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국민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국민들은 회사에서 다 밀려나고 다 잘리고 하는데 국회의원 수 더 늘리고. 그러니까 국민 감정법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 늘려야 된다고 봐. 늘려야 나도 그렇게 보지만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표가 자기 스스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심상정 의원이 말해줬잖아,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누군가가 거기서 맞장구만 쳐주면 돼. 왜 대표가 나서서 직접 이런 말을 해갖고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당장 이 얘기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에서 지랄했잖아요. 뭐라고? 아니 국회의원 400명 올리자 그랬다고 막 난리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욕을 들어먹을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줄이자 그랬잖아. 지금 안철수 의원을 각져가지고 뭐해요? 그거 뭐야? 대립각 세울 필요 없다. 그렇지. 안철수 의원 엿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에이, 설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에 조심하라 말이지. 이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이 아니고 정개특위위원회 그런 데다 넘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선거구 조정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맞이해가지고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선거구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람 수에 따라서 의원 수를 조정하느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시골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면적이 너무 넓어. 그런 것도 아니면은 있고. 국회의원을 얘들 권한을 갖다 줄이자고 하면 국회의원 쥐들이 법 만드는 애들이 그걸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꿈 같은 얘기네요. 자, 그럼 됐고 가벼운 시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가볍다기보다는 천박한 시사 얘기. 우리가 졸라 싫어하는 천박한 부자들 얘기. 시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말입니다. 강남에 역삼동 근처에 말이죠. 위장 전입이 유행이랍니다. 유행할 게 참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위장 전입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야. 위장 전입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야, 범죄. 참고로 국무위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국무총리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어. 기본이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거죠. 장관, 네. 총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회의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위장 전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 강남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위장 전입을 유행처럼 하고 있다. 자, 어떤 얘기냐? 자, 유행이라면은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소수가 그렇죠. 아니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도성초등학교라고 있답니다. 3월 말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7.5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요즘 우리 때랑 비교하면 우리 안 때나 돼요. 60명이고 50명이 우리 때는 그랬지. 60명이었고 거기다가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거. 그런 또 특히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39.5명이랍니다. 어이고. 야, 서울 전체 평균이 24명인데 꽤 과밀인데요? 39.5명 상당한 과밀이죠. 그렇죠? 그 선생 한 명이 24명 담당하다가 39.5명이면 40명 아니야. 거의 따블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애들에 비교를 대한 보죠. 학습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이 정도로 과밀이다. 네. 도성초는.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도성초 옆에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옆에 도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반에 24.1명에 불과하다. 서울 평균이랑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근데 왜 똑같은 동네인데 왜 도성초만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도곡초는 애들이 안 몰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성초에 다니는 학생들은 말이죠. 근처가 10억대 가까운 아파트가 밀집돼 있답니다. 역삼동. 에헤. 어허. 그럼 반대로. 딱 답이 나오죠? 도곡초 주위에는 일반 주택.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야, 강남에서도 강남 강북이 또 나눠지는 또 거야? 나눠집니다. 그렇죠. 야, 진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내가 만약에 애가 애를 있다. 보내면? 도곡초에 보내야 돼. 나 가난한 도곡초에 보내기 싫어.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 애는 도성초에 보내야 돼. 그래서 위장전입을 합니다. 어디 도성초에 보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위장전을 해가지고 내 애를 주소 따서 도성초에 보내는 거야. 아니 근데 씨발 도곡초도 강남이잖아.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강남 강북이 나눠진다니까. 환장하겠네. 결국 이게 뭐냐? 내 새끼는 부잣집 새끼들하고 다니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개같은 욕망인 거죠. 비록 나는 지금 도곡초등학교 옆에 일반 주택에 살고 있지만 내 새끼는 저기 잘 사는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래.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어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야 이거 욕망이야 아니면 엄마의 어떤 그 맹모 삼천지교야? 욕망이죠. 뭘로 봐야 돼? 이거는 황금 만능주의 쩌들은 욕망이죠. 범법이자.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지랄 떨잖아. 맹모 삼천지교는 주소지를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직접 같이. 그러면요, 차라리, 맹모 삼천지교를 따를 거면은, 관악구로 오세요, 서울대학교 옆으로. 그게 낫지. 그래, 이 박사.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가. 관악구는, 돈 주고 가나도 안 갈 겁니다. 그 동네는. 야, 너 지금 관악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이런, 씨. 우리 이번에 그 관악을에 기대하는 후보가 한 명 있어요. 무소속 나오신 분. 변희재? 야, 나 여러분들, 여론조사 오면요. 네. 변희재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우리 팬들한테 권유하는 거야. 아니. 변희재를 찍으시라고. 나 투표 말고 여론조사 올 때. 여론조사. 나 일요일에 잠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쓱 열었더니, 안녕하세요. 예비후보 변희재 후보, 추천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직접 온 건 아니겠죠. 직접 온 건 아니지. 이제 같이 하는 모임이겠죠. 근데 해줘. 다음에 오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주고, 여론조사에도 찍어줘. 그래야 사퇴를 안 해. 표를 좀 갉아먹지. 고민을 좀 하긴 했어, 그때. 그래,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런, 천박한, 이걸 천박한 자본주의라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러면, 진짜. 그러면 그 안에서요, 애들이요. 또 답답하네. 서로 또 구분합니다. 그렇지, 구분하겠지.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위장전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할 거고. 아니, 아파트가 몇 평인지 구분하지. 그치. 아파트야? 주택이야? 이러고 뭐. 니네 엄마 아빠 모르겠지. 뭐 하셔. 그런 거 얘기야. 옛날에 우리가 비슷한 얘기 수소동 얘기 하지 않았나요? 수소 신동 아파트 얘기 막 좀 얘기했었어요. 니들끼리 살아라. 그냥 그렇게. 그리고 해도 더럽다, 야, 이거. 제 생각에 역대 교육 정책 중에 많이 최악들이 있었지만 최악 중에 하나가 지방들 고등학교 경쟁 입시를 바꾼 거 비평준화한 게 난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좀 껄렁껄렁한 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좀 중간치기 하는 사람들이랑도 좀 놀아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열심히 어울리고 그렇게 폭넓게 인간관계를 그렇지. 고등학교 때 쌓아야지 대학 가고 대학을 가든지 사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또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 박사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사람 만났어 봐. 그때 뭐였어, 씨발. 술 처먹고 당구 치고 여자 만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 작가가 유흥계의 문익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박사가 그랬으면 한 30 초반에 결혼 장가 갔을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했겠지. 그럼 왜? 당연히. 그건 자기 노력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서, 법과대학 들어갔고, 졸업해서 판사 되고, 그런 애들이 판결을 하면은 똑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책상 멀리만 앉아서 뭘 알아? 내지는 사회 한 번도 나중에 겪어보지 못했는데.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쓰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성을 분명히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가난한 애들 좀 올려가지고, 저 집이 가난해서 이게 모자라는구나. 나는 좀 풍족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또 애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고맙게 느껴지는 것도 느끼게 있을 하고. 거고, 그 친구도 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수상경이고 지랄이고 가르칠 필요 없어. 그거 보면 배우는 건데, 이즈 예지를 뭐하러 가르쳐? 자동으로 배우는데. 엄마들이 기껏 가르친다는 게, 몇 단지 사는 애랑 놀지 마. 이런 거는 가르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사고니 특목고니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국가교육에서 그런 거를 다 나중에 방과후 교육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저기 자사고 얘기 나온 게 충암고에서 또 교감 선생님이 또 사고 치셔가지고. 에휴, 참. 그 얘기는 워낙 많이 뉴스에 나왔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교육자가 잘할 일 없는 거죠. 그게 옛날에 저런 거잖아. 학생 노무현이 등록금 없다고 학교 가갖고 좀, 나중에 후불러 주겠다. 그랬을 때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교감이. 너 같은 놈들이. 깡패밖에 더 되겠냐고. 그거랑 뭐가 달라? 그거랑 지금 이거랑. 근데 그때는 정말, 인권이란 없었던 그 시절이라고 치자. 21세기 교감이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답답하네. 내 새끼한테 그러기만 해봐.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야, 그러면. 근데 이제 들으시는 많은 주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건 몰라. 아까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라, 임마. 그건 모르지. 야, 이 작가도 자기 자식 얘기할 때는 또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달라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그렇고. 시작 문제 거기까지 하고요. 지난 방송 얘기를 하면, 지난 방송에 또 홍가 얘기했다고 팟빵 게시판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왜 홍가희 씨를 불렀다 했습니까? 네. 불러가지고 방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방송 안 올렸죠. 방송 안 올렸는데 안 올리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방송을 왜 안 올렸는지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요거 듣자마자 또 팟빵 게시판 달려가서 개쌍욕을 할 거니까 방송을 다 듣고 욕을 해라. 욕을 하더라도 로비스트2를 다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끝에! 안 돼. 끝에 하면 또 쭉 땡겨가서 끝에 들을 수 아, 있어. 그래? 그럼 중간에 어디쯤에? 중간 어디쯤 3분의 2나 4분의 3쯤에 쓱 던지겠다. 이런 말 끝까지 들어라. 한 6분의 3은 2분의 1과 같은, 그렇구나. 하나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는 녹음을 상당히 서로, 재미있게 했었고요. 뒤풀이도 술 마시면서 같이 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나보고 자꾸 사과라 그러잖아.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사과했습니다. 홍가희 씨한테. 여러 번 했잖아. 총 8번 했습니다. 네. 됐지? 자,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라. 홍가혜 씨한테 사과 많이 했고, 그리고 홍가혜 로비스트 첫 번째 편은 홍가혜 씨 녹음하기 전에 했던 방송이고요. 네. 그 이후에 홍가희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가혜 씨랑 인터뷰를 했고요. 그 녹음 끝나고 홍가혜 씨랑 뭐 먹었냐 그때? 소맥에다가 뭐였냐? 저기 보쌈. 국수하고 보쌈 먹었어요. 내가 우리가 1시간 반 녹음했더라고. 편집하러 들어보니까. 네. 1시간 반 녹음했는데, 어쨌든 이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팟빵 댓글을 보면서, 짜증나서 내가 안 올리려고. 듣고 싶지? 안 올려줄 거야. 이렇게 됐어. 쟤 악마 같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비스트 특집 2 린다 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팀 EJ에서 새로운 방송을 또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맨날 말아먹는 새 작가, 그다음에 말아먹지 않는 방송인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과이어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진 작가님을 모셔가지고요. 본격 남탓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다 보면 족 같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특히 남자친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사실 알고 보면 네가 좀 잘못한 게 있어. 아니, 지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나한테 정답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야.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이런 컨셉의 방송입니다. 제목은 그게 왜 내 탓이야. 줄여서 그네 탓.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린다 김이 말이죠. 세간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 바로 백두사업 아니겠습니까? 백두사업. 예. 노태우 정부 후반기인 1991년 6월부터 추진한 통신 감청용 정찰기 사업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부가 2,4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에 백두를 붙인 것은 북한의 백두산까지 들여다보겠다. 다 보겠다. 통신 감청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첨단 무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 백두 사업은 금강 사업과 세트로 백두 금강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천하장사만 그러니까 가지고 한라급 백두급 금강급이야.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금강 항공기 기체는 호커 800 XP를 개조한 것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군용 항공기입니다. 평양 이북 80km까지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한 항공기로서 이러한 능력이 가능해 주는 것은 금강 항공기가 장착한 SAR 합성 계고 레이더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장비는 축구공은커녕 에드벌룬 크기의 풍선도 못 발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평양 이북 80km까지는 축구공 크기의 물건도 다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근데 물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고, 축구공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모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맨 처음에 호언한 만큼의 성능이 좋은 장비는 아니었다. 그리고 돈 값어치를 지독히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입 비용만큼의 엄청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딘가에서 했단 얘긴데. 백두 사업에 2,439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금강사업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건데, 백두 사업, 금강사업 모두 린다김이 따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강사업은 린다김이 약간 조금 관여했을 뿐이고, 백두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두 사업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두 사업이 정찰기를 한번 봐야겠죠. 감청기라 했지 않습니까? 통신 감청용 정찰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백두산까지 알아본다 했잖아. 네. 그러면 정찰기가 떠가지고 백두산까지 쓱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정찰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우리나라 휴전선 밑에서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청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 넘어가면 씨발 북한이 가만히 있냐? 전쟁이지. 야, 이 개새끼들하고 싸우리지? 날래 쏘라!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 U2R이라고 있대요. U2R 이거는 20km 이상, 25km 위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고고도지.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고고도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거를 그 지대공으로 타격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미국이 이거를 우리한테 절대 안 판다는 거야. U2R을. 왜? 우리가 이거 갖고 북한에 갈 수가 있잖아. 그럼 전쟁인데? 나를 쏘라고. 전쟁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U2R을 절대 우리한테 안 파니까 대신에 우리가 U2R을 대비할 만한 비슷한 장비를 구한다는 게 바로 이 백두 사업의 정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못 들어가고 밑에서 다니면서 감청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왜? 휴전선 부근에 우리가 기존 감청기가 있어요. 말뚝 박아놓은 감청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동식이고, 이 휴전선 부근에 감청기 세워져 말뚝 있는 박아놓은 거는 거. 고정식이고. 고정식이 여러 개 있다니까. 굳이 고정식이 있는데 왜 이동식을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동식을 우리나라도 정보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뭐 감청도 좀 하고 이런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부대에서 말뚝 이 감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레이더도 2,439억을 들어가지고 이걸 샀냐 하는 거지. 쓸데기 없이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 없는 물건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때는 뭐라 했냐면 이거 들어올 때는 자주국방 얘기한 거야. 우리가 미국의 감청을 의지하니까 이걸 들어오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작전권도 없는 나라 주제이.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 이걸 들여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 U2R이 있었다 했잖아요, 미국에. 미국에 넘어가 정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적국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찰하는 거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찰기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그래, 검증되지 않은 우리가 법이지. 첫 봤다야? 첫 봤다. 야, 우리가 첫 봤다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검증할 능력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야, 차를 한 대 살 때도 남이 안 찬 신차는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모트가 된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이 물건을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매년이나 혹은 몇 년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즈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즈의 로비스트가 이제 린다 김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즈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억 들었어. 이러면 100억 줘야 돼. 포토샵 7.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여러분 100억 주십시오, 이거야? 다음 연도에 이번엔 업그레이드 너무 8.0. 1,000억 들었어. 줘 그러면 줘야 돼. 왜? 홈페이지 없잖아, 케이스가. 우리는 줬다 모르니까. 홈페이지 줬다 메뉴 바꿔드릴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거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 서버 관리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오는 돈보다 네. 운영비라 그러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론은 미국에게 또 돈 주고 호구도로 단 거지 뭐. 웰컴 호객님. 그럼. 컴온 호객님 이거네. 더 문제는 이 호구짓도 모자라가지고 로비스트한테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별 단 군 장성들이
놀아놨다고 하는 거죠. 뭐하고 놀았을까요? 모르지 뭐하고. 이불 속에 뒹굴었나? 모르지? 미국이 타고 날랐나? 뭐하고 놀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뒹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쭉쭉 해봅시다. 자,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한테 갖고 오는 건데 뭐 각종 군수업체에서 우리한테 팔라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대부분 입찰을. 다 입찰이지 뭐. 공개 입찰. 공개 입찰인데 한쪽으로는 미국을 정해놓는 거죠. 늘 우리나라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개 입찰하는지 모르겠네. 안 그런 거는 민간 그 고속열차인 떼제베밖에 없었던 것 같아. 물론 고속열차 기술이 미국에 있었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미국 했었을 거야. 자, 당시 경합업체는 다소, 레이시온, 세스나, 라파엘, TRW 등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군사 강국들이네요. 그렇죠. 결론은 미국이지만, 자, 백두 사업은 보통의 군 전력 증강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복잡한데요. 그게 뭐냐? 운용 체계 문제로 시스템이 다른 두 회사가 하나로 응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공급하는 4개 회사, 그리고 이를 탑재하는 비행기를 공급하는 항공기 3개 회사, 총 12개의 센서 항공기 조합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아, 좀 복잡하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렇죠. 거죠.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만 만드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그 회사, 그리고 이 전파 탐지만 하는 그 시스템 만드는 회사, 그 시스템을 이 비행기에다가 합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블랙박스 업체하고 자동차 업체하고 합쳐서 오케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호환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호환이 안 되면 비행기가 날아서 감속이 안 되는 거야. 말짱 꽝이지. 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뭐 비행기 뭐 차세대 그러면 어디 회사에 뭐 하면 그냥 딱 날아오잖아. 예. 근데 이거는 회사가 복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총 12개 시나리오가 나왔다. 린다 김은 레이시온 그룹의 감청 장비 회사 E 시스템 소속의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이시온하고 E 시스템이 다르게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두 개가 합병했어요. 그러니까 합병했는데 결론은 합병했지만 맨 처음에는 E 시스템사 소속이었다. 린다 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E 시스템과 린다 김의 관계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린다 김이 어떤 여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1월 경북 청도에서 군인이었던 아버지 김무중과 정재임 사이에서 1남 3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관계로 전국을 떠돌며 학교를 다니다가 군인들이 막 이동하니까 중학교 때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래서 상동중학교를 졸업한 뒤 숙명여고로 진학. 숙명여고 2학년 때 10살 많은 유부남을 만납니다. 야, 여기서 스토리가 존나 깨는데? 아, 자, 여기서 재밌어집니다. 고2 때잖아. 10살 많은 유부남을 유부남을 그것도? 43년. 되겠네요. 43, 4년. 자, 이 남자는, 훗날, 노태우 정부 시절 실세 중에 한 명이 된 고향 아저씨가 소개해 주었다고 린다김이 주장을 했습니다. 야, 고향 아저씨가 이게. 자, 고향 아저씨가, 린다김에게 10살 많은 유부남을 소개해 준 거야. 근데 야이씨, 고향 아저씨, 나쁜 놈아. 왜 고등학생한테. 애 인생을. 자, 근데 이 고향 아저씨가 노태우 정부의 시절에 실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노태우 시절의 실세면 누굽니까? 우리 2인자 특집에서 노태우 시절의 실세 2-3명 얘기했잖아. 김옥숙이 진짜 실세다 그러면서 몇 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자, 자세한 내용은 나 몰라, 이 개새끼야, 누군지. 자세한 내용은 2인자 특집 기억이 들어보세요. 안 나네, 내가. 근데 2인자 특집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방송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언제 그랬어? 이 개새끼야, 몰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개해줬다고 린다김이 주장했어요. 아, 린다김의 주장이죠. 그렇죠. 린다김의 주장입니다. 자, 10살 많은 유부남은 재벌 2세랍니다. 당시도 재벌 2세였고, 지금은 재벌입니다. 잠깐만. 고2 때 10살 많으면은 27 정도 된 유부남이었단 얘기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아까, 27에서 9살 사이. 네. 이게 만 나이랑 본 나이랑 행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쯤 됐다 치고. 20대 후반. 1970년에 20대 세지 마. 후반이면은. 하지 마. 자, 힌트 한 개 더 드릴까?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힌트가 된다? 야구 좋아하시나? 야구? 야구는 별로. 아니,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야구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야. 다 가르쳐 주지 마, 이 개새끼야.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럼 10개 구단이니까, 재벌 회장이 한
사람은 좁혀졌네. 근데 나이가 그때 KT는 아닐 거고 일단 아니, 거기다. 몰라 이 개새끼야. 그만해 이제. 알 수 없어. 하나 NC는 또 벤처 출신이니까 그거 그렇다 아이, 치고. 몰라. 아이, 몰라. 아씨, 그만해. 어떡해라. 자, 린다 김이 고향 아저씨가 소개해준 10살 많은 유부남과 만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밤 금요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 아저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여기서 김 아저씨는 그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요. 근데 김 씨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만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 그냥 김 아저씨라고 쓴 거지? 아니 이거는 자서전에 나온 거야. 자서전에 나온 자서전에 린다 김 아저씨라고 썼는데. 린다 김의 자서전이죠. 근데 김 아저씨가 진짜 김인지 아니면 다른 성이 있는데 김을 썼는지는 저는 알수 알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작가가 왜냐면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정말 누군지 다 알아버릴 수 있으니까. 김 아저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오산의 유림각이라는 3층짜리 호텔이었다. 고2짜리하고 10살 많은 아저씨하고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그를 따라 들어간 방은 302호였다. 그때가 여고 2학년이었지만 사태를 짐작했다. 사태 짐작하지. 그것이 나의 전부를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김 아저씨 나쁜 새끼네. 그곳에서 3일을 묵고 뭐 3일씩이나 묵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월요일 밤에 서울로 돌아왔다. 김 아저씨가 서울 삼청동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 삼청동 집은 대궐이었다. 일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기사가 딸린 차도 있었다. 김 아저씨는 퇴근 후 곧바로 삼청동 집으로 왔다. 삼청동 집에 와서 뭘 했을까? 김 아저씨는 당시 명동의 막 테일러라는 유명한 양장점에서 옷을 자주 사줬다. 몸치수를 한번 재러 간 이후에는 수시로 옷이 배달될 정도였다. 그가 처음으로 해준 옷은 검은색 정장이었다. 이 새끼 검은색 좋아하네. 그 이후로 검은색 정장을 즐겨 입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느 날 삼청동 집으로 김 아저씨의 장모라는 여자가 장모가 나타났어. 총각 아니었어. 김 아저씨의 장모라는 여자가 찾아오면서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그 전에 몰랐단 얘기네. 그냥 재벌 2세 일본에서 공부한 멋진 아저씨로 안 거죠. 키다리 아저씨요? 키가 큰지 안 큰지. 아니 근데 키다리 아저씨가랑 호텔에 다니니? 아유. 키다리 아저씨 외전. 어때? 그게 미안했던지 그는 빨간색 토요타를 선물했다. 야, 사이즈는 존나 크네요. 이어 그의 장인도 왔다 갔다. 그 후 김 아저씨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전해왔다. 창업주. 재벌의 그 창업주. 김 아저씨의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다. 불같으시지. 그분이. 그의 아버지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의 돈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해 그 돈을 받지 않고 3년에 걸친 만남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와 헤어진 후 심적 고통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다. 많은 심적 고통이 있었겠네 진짜.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김 아저씨가 달려왔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는 변해 있었다. 김 아저씨의 변한 모습에 미국행을 결심했고 김 아저씨가 미국행 수속을 밟아줬다. 이 린다김 자서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김 아저씨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 왜? 이 자체가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요. 린다김의 말이 전부 사실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한번 몰라. 그러니까 약간의 썸씽이 있었는데 크게 부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로비스트의 특성상 허언증 같은 건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뒤에 가면 하여튼 이런 비슷한 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갔는데 어디에 다녔다 오셨어요? 그러면 나 지금 대선 캠프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랬거든. 역사의 모든 곳에 대단한 일을 다 그렇지. 거야.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재벌 총수가
아버지지, 김 아저씨 아버지가 찾아왔다 했잖아. 그 아버지가 찾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장인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나 참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익을 얻는 건 린다 김이지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예가 더 얼마나 있는지, 자, 봅시다. 자, 이후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향 아저씨의 소개로 신상옥 감독을 만납니다. 60의 실세였던 그 고향 아저씨 소개로. 신상옥 감독을 만납니다. 당대 최고의 감독이었죠. 영화 출연 제의를 받고 절반쯤 찍었는데 고향 아저씨가 말려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코드 회사 사장차를 아주 우연히 타게 돼서 가수 제의를 받습니다. 뭐 거리에서 픽업된 거야? 거리 캐스팅이요? 아니 우연히 탔지 차를. 그래서 야타족이요? 아니 앨범도 냈습니다. 그래서 빗물 그땐 몰랐네 라는 노래도 냈습니다. 그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가수는 고인이 되셨죠? 김정호 씨.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김정호 씨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이것도 뭐 박아저씨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근데 고인이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다. 생각을 말아요. 그 김정호입니다. 이게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 아저씨가 말려서 가수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 재벌. 네. 그 시절에 린다는 김 아저씨와 함께 상류층 인사들의 파티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해서 이후락, 박종규, 피스톨, 박종규 등과 교분을 쌓습니다. 그때 쌓은 친분이 나중에 로비스트로 성공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1975년 일본을 거쳐가지고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한 린다 김은 기숙사 룸메이트 켈리하고 친해집니다. 켈리는 UC 버클리로 학교를 옮겼는데 린다도 그녀를 따라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정말 친한 거죠. 베프죠, 베프. 그런데 이 켈리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 세계적 무기 중개선 아드난 카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촌도 아니야. 삼촌 뻘 들이서. 그래서 진짜 이 아드난 카쇼기가 7, 80년대 무기 그 시장을 휘어잡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알게 됐다는 얘기지. 우연히. 그래요. 켈리 때문에 카쇼기를 그렇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우연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쇼기 삼촌이 런던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거기서 일할 뷰티풀 영 우먼을 12명을 모아야 된대. 너 같이 갈래? 라고 해서 린다는 그 12명에 끼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너 여자 연기 잘한다. 근데 이 카쇼기가 말이죠. 돈 쓰는 걸로는 세계 1등이었거든. 그리고 여자 좋아하는 것도 세계 1등이었어. 그러니까는 12명 불러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때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여자 좋아하고 세계 온 민혈 다 아는 카쇼기가 이름 없는 대학생 12명을 자기 조카 뻘 때는 애한테 시켜가지고 데려오라 그랬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이 가족이는 미국에 들을 때마다 호텔에 잘 때마다 여자애들 막 엄청 모델들 불러가지고 자고 이랬거든. 네. 대학 아니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유명 인사 말고 일반인을 좋아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때문에. 누군지 얘기해줘. 얘기는 못하지 개새끼야.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영국의 돌체스터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진행된 파티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카슈기가 린다를 눈여겨보고서 로비스트로 픽업,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 로비스트가 될 조건은 일단 미모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눈치, 그리고 영어야. 이 린다김 이걸 다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붙으면 끼. 딱 클라라 지부. 야! 이규태가 USA 썬데이 저널에서 저 이규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 진짜 그 뉴스에 나왔더라. 클라라를 그래. 로비스트를 키우려고 근데 그랬다고. 그 키우려고 신문은 했다고. 특종 굉장히 많이 한 신문이라니까 진짜. 우리도 옛날에 얘기 몇 번 많이 인용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가능성 있다고 봐요. 린다가 본격적으로 무기 중개에 뛰어든 것은 1981년입니다. 어느 날 카슈기가 린다를 부릅니다. Hey, Linda. Do you know 종규 팍? Of course. 박종규 아냐고 물어본 거죠. 카쇼기는 린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미스터 팍을 내게 데려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카쇼기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노드록 그루먼의 F20 타이거 샤크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린다, 너 박종규 안다고 그랬지? 네. 너 그럼 가서 데려와. 이건 뭐 혹시 모르니까.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린다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린다는 한국으로 와서 박종규를 만나가지고 그를 설득을 해서 스위스로 가서 가쇼기 앞에 섰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린다가 박종규를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재벌 김 아저씨가 네. 아니면은 동네 파티.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맨날 파티로 돼가고 파티하고 상류층 했단 얘기야. 그런데 말이죠. 김 아저씨가 그런 상류층 파티를 갈 때 원래 그런 상류층 파티는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잖아. 그렇죠. 굳이 왜 린다 김을 데리고 갔을까? 위험하게. 다 내 사생활 까발려지는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거기서 박종규를 알게 돼가지고 박종규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그러면 삼촌이가. 이우락이랑 박종규도 세컨드 데려온 거 아니야? 세컨드 모이는 상위 파티 이런 거 아니야? 야, 상상력. 나라가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상주 그러니까. 파티 잣가끔한요. 정상 파티가 아니라 삐자 파티 있잖아 왜? 안가에서 한 거 아니야? 린다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애썼지만 F20은 한국에서 시험 비행을 하던 중에 추락을 합니다. 계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린다 김은 F20을 자기가 노력해서 거의 땡겨왔다 그랬거든. 자기가 로비를 해서. 네.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크로스체킹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박종규가 F20을 한국군 차세대 전투기로 하려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회장인 토마스 존스하고 짝짝꿍 된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과연 린다 김이 박종규를 데리고 와가지고 토마스 존스 사장 앞에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야, 이제는 광고도 이제 이 박사를 위한 광고가 들어온다. 진짜 씨.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이 박사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고주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엿먹었던 기분이 들지? 아니야. 일부러 생각해서 해주는 거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프리미엄 로맨틱 이벤트 카페랍니다. 마포 세레나데. 프로포즈, 각종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생일, 이벤트 등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36층 꼭대기라니까. 야. 조망이 아주 좋을 것 재밌는데요. 같아요. 한강이 다 보일 것 같고, 최대창 5m. 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우리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하면서 이런 낭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도 김 아저씨가 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야, 이게 좋은 게, 예약하시고 들어가시면 관계자하고 손님이 안 마주친답니다. 아, 그래요? 시스템이. 무이모텔 같은 거? 뭐 그런가 봐. 야,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예약하신 시간에 세팅 완료하고 문자 쏘시는 거 입실을 한답니다. 이야, 그럼 분위기는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 두 분만을 위해 세팅된 이벤트 룸이라는 거죠. 좋은데? 여자분만 딱 있고 남자도 이 공간 안에 둘이만 있잖아요. 애인 바꿔와도 모른 척 해드린답니다. 야이! 그래요. 좋은데 하여튼, 야. 코스, 가격대별로 코스가 다양한데, 뭐, 베이직 코스는 1시간에 15만원인데, 달콤 치즈 까나페 플러스 하트티 라이트 플러스 촛불길 플러스 장미꽃길과 장식, 어쿠스틱 기타, 디자이너 제작 현수막, 고급 삼각대, 영상, 제작 대형 스크린, 보임 프로젝터, 엄청한데? 여러분들 이런 거 괜히 혼자서 개인이 위험하게 하려고 하다 모텔에 불내는 거예요. 카페가 아니라 이벤트룸이구나. 이벤트 룸 같은 예. 건데. 하여튼, 코스별로 다양하게 있다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가 있다니까. 알아서 자기, 뭐, 취향이나 또, 본인의 그, 재무 상태를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EJ를 위해서, EJ 듣고 왔다 그러면 20% 할인. 많이 할인해 주시는데. 야, 많이 할인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또, 피자 또는 치즈 스틱 중 택일 해갖고, 택일 또는 샐러드 서비스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해서 연락하시고. 가장 좋은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과 마주치지 않고 애인이 바뀌어와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특별한 이벤트 한 번에 여러분들의 편한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을 당분간 보장을 해드립니다. 당분간입니다. 유효기한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레벨을 올려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번 이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포 세레나데 검색해주고. 네이버에서 마포 세레나데 검색해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할 거 있죠. 예. 사진전을 합니다. 저희가 몇 차례 지금 레오다프님의 작품과 성민준 작가의 사진을 전시를 하고 있지요. 네. 현재도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사진전 제목은 시간현상이고요. 안가에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현상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현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틸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빗컷 프린트와 터키를 걸으면서 찍은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이 비커 프린트 안에는 영화배우 황정민, 유승범, 현빈 등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사진전이고요. 저희 조합원인 김서로 작가, 김옥경 작가 외 3인의 사진 작가가 함께합니다. 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저희 조합원 총회는 여러분들 4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3시에 주말에 안가에 오셔서 총회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장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린다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군이 박종규를 중심으로 해갖고 F-20 샤크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자, 박종규가 F-20의 제조사인 미국 노드롭사 회장 토머스 존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F-20 도입 계획은 고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을 받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못 먹어도 고야, 고. 그렇지. 이건 뭐 우리 대통령이 인정했으니까 상황에 개의치 말고 계속 진행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폭로하면서 노드롭사는 박종규 씨에게 625만 달러의 판매 촉진비를 지불했고 F-20 200대의 한국 판매가 성사되면 5,500만 달러의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야,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하여튼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에 우리나라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족같은 거밖에 없냐. 그렇죠. 자, 그럼 박종규한테 625만 달러 판매 촉진비는 뭐냐? 이거 가지고 로비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일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판매가 성사되면 커미션으로 5,500만 달러. 아우, 이걸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F-20 전투기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던 비행기입니다. 뭐냐? 한국이 도입하기로 하기 전 그 어떤 나라도 이 비행기를 사간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씨발 또 우리야? 우린 늘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80년 당시 경쟁 기종인 F-16이 17개국에 판매됐고요. 또 경쟁 기종인 F-18이 3개국에 판매되었던 반면 F-20은 구입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다. 국제 호구인 대한민국이 또 이것을 사겠다고 나선 것이죠. 진짜 호구호구 개호구다. 1984년 10월 10일 오후 3시 10분 F-20은 김인기 공군 참모총장, 조중훈 대한항공회장 등 한미 관계자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한국에서 비행 시연을 하는 중 논바닥으로 추락, 조종사 데럴 코넬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험 비행 도중 비행기가 떨어지자 전두환은 구두로 약속했던 야 F-20은 고야 약속했던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로드롭과 박종규는 계속해서 로비를 했고 이듬해인 1985년 5월 방미 중이던 전두환은 하와이 힐튼 호텔에서 로드롭사의 존스 회장을 만납니다. 대통령과 그 무기 팔아먹는 회사 회장이 만났다. 이거 뭐 ABCD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막 쳐하는구만. 아유. 야, 대한민국 대통령 참 만나기 쉽다잉. 그러니까. 자, 이 자리에서 전두환이 전투기 구입 대가로 8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와이로 좀 줘. 전두환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 이야기는 없었어. 이걸 말이라고. 아니, 왜 이런 논법은 왜 이렇게 오래됐냐?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84년에 떨어졌잖아요. 네. 85년 캐나다에 있었던 에어쇼에서 또다시 추락하고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전면 취소되었다. 우리가 안 산 게 아니라 개발이 아예 취소됐구만. 그렇죠. 아예 개발이 에휴, 취소됐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씨발 F-16 산 거 아니야. 그것도 원래 F-18로 결정됐었던 건데 씨발 노태우가 지가 마음대로 야 공군은 F-18을 원했는데 에휴. 그때 말 많았지.
자, 노드롭사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쓰고도 단 한 대도 못 팔았잖아, 결론은. 그렇죠.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로드롭사 이사 3명을 해임합니다. 나가 이 개새끼들. 그렇지. 책임져야지. 뭐 했어? You are fire. 해임했고, 그런 바람에, 그런 와중에 내부 기밀이 새어나가지고 노드롭사가 박종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이 확인이 된 거야. 왜 잘렸지? 와이로는 보니까. 늘 장부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자, 결국 로드롭사가 판매 실패했지 않습니까? 준 돈이 아깝잖아, 박종규한테. 네. 그렇지. 그래서 박종규한테 돈 내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박종규가 암으로 죽어버렸네. 어머? 그럼 어떻게? 그래서 박종규 와이프한테 돈 내놔. 돈 내놔 한 거죠. 환불을 요구했는데 박종규의 와이프와 그의 동서 이민아, 동양고속그룹 회장은 조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 이민아가 또 왜 들어가냐면 박종규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이민아한테 자기가 받은 와이로 중에 얼마를 또 떼줬어요. 그리고 또 이민아가 이 로비스트로 여기 참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민아가 나온 거예요. 이민아는 훗날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요. 이민아 구속될 때 검찰총장이 우리 기춘형이었습니다. 야, 기준형이 여기서도 튀어나와. 야, 무슨 포레스트 검프 같다. 역사의 현장 속에 항상 계시네. 자, 봅시다. 근데 아까 린다 김은 자기가 박종규를 데리고 왔고 거의 성사 단계에 다 왔는데 한국에서 비행시험 중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했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린다 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단어도 안 나왔네요. 한 단어도 안 나왔어요. 자, 이 스캔들에서 린다 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로드롭사가 여러 루트를 뚫어가지고 박종규를 접촉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린다 김을 통해서 박종규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박종규를 했을 수도 있겠지. 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그런데 린다 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린다 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다 해가지고 성사했다 했잖아. 그게 이제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린다 김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 그 박종규와 접촉하는 통로로 이 로드롭사가 제임스 신이라는 로비스트를 이용했거든. 한국 이름 신강수라는 사람인데 이 신강수를 통해서 박종규하고 접촉했어요. 그러니까 린다 김은 자기가 접촉했다 했잖아. 근데 로드롭사는 신강수가 있어. 신강수 접촉했다고 말했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네. 근데 그 로드롭사의 이거는 공식 기록이니까 신강수하고 접촉이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린다 김을 통해서 접촉했을 수도 있겠지. 아까 그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식 에이전트가 있고 비공식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수가 공식 에이전트고 린다 김이 비공식 에이전트일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린다 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다 성사했다는데 그렇다면은 이 로드롭사의 비밀 문서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린다 김 이름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좀 이상한 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웃긴 얘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까 계속 카쇼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카쇼기가요 80년대 중반쯤에 파산을 합니다. 좆됐어.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어. 그 많은 재산 완전히 깡그리 아웃돼갖고 파산 신청이 뭐야?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는 거 아니야? 망했다 이거지. 망했다. 빚이 더 많아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 2000년 12월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가 카쇼기와 10억 달러의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고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고 2008년 1월 이명박 당선자가 카쇼기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및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고 또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야, 니키 파산자한테 야, 사자들의 싸움인데? 야, 이 뭔지- 87년에 파산해서 2000년대 재기했을 수도 있지 뭐. 아니야 제기 못했어요. 제기 못했어. 그냥 저기 구두하고 명함하고 시계 남아 있었어 아직. BMW 큰 거 타고 다니면서 BMW 7 시리즈 내가 명함 줬잖아. 나 윤종대야 한 거야. 거기에 당한 거지. 왜? 카쇼기의 명성만 듣고 옛날 들어봤다 이름이 그때. 옛날 돈 존나 많이 썼다 했잖아. 그것만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됐냐? 안 됐어요. 카쇼기가 한반도 투자했냐? 안 했어요. 그럼 뭐야? 카쇼기는 이렇게 했다는 언론 플레이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사기를 쳤겠죠. 사자들의 위력은 우리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사자들의 위력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야, 이게 접시 돌리는 구력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인들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그냥 몇백만 원 슈킹 가고 그런 게 아니라 10억 불이야 10억 불. 우리 저 명박이 형도 카쇼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야 역배팅 씨. 이명박이 당선되니까 뭔가 카쇼기가 오는구나.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에이고. 사자는 사자를 알아보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겠지. 예. 자, 백두 사업에서도
린다김과 이양호가 만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백두사업으로 린다김 얘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린다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고 다시 백두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6년 초에 린다김은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다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을 소개를 받습니다. 이후 린다김은 저녁 식사에 계속 초대하고 호텔방 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등 이양호에게 적극 다가섰죠. 이양호는 결국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린다김에게 개인적 감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아, 린다김 사양 같은 여자예요. 야, 냄새를 풍겨줘요. 나는 근데 요 대목만 보면 이양호가 이해가 된다.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비는데 이 박사도 이해가 되면 정말 대단한 아니 거예요. 나도 지금 누가 손대면 톡하고 터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랫도리 특집에서 나왔던 그 연설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양호를 소개해줬다는 황명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회 국방위원장이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겠죠. 민자당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기무사가 감청한 린다김의 통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늙은이에게 1,000,000원 더 줘라. 이 늙은이가 바로 황명수예요. 야, 존나 자존심 상했겠다, 씨. 이에 대해 황 전 의원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린다김에게 돈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로비스트 2에서 린다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 로비스트 3에서 뭐 로비스 3까지. 못해 도저히 이러다. 로비스트 3 경부 고속도로 철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로비 사건을 다룰 텐데, 경부 고속철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로비스트 최만석에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황명수가 구속이 됐어요, 나중에. 그건 뭐야?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 로비 비용은 받았지만 린다김에게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이게 뭐야? 아이고. 에휴, 황명수는 민자당의 금진호 의원에게 린다김을 소개받았습니다. 금진호 의원도 아랫도리 특집에 보면 나옵니다. 금진호도 나왔었죠. 편지 써줬잖아. 린다김한테. 네. 그러니까 황명수는 금진호한테 린다김 소개받았고, 그럼 금진호는 누구한테 소개받았냐? 금진호는 민자당 의원이자 환경부 장관이었던 정종택에게 린다김을 소개받았습니다. 정종택도 린다김한테 편지를 썼죠. 돌아버리겠네. 금진호가 왜 보고 싶은 린다에게 산타바바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함께한 그 추억을 의미하며 안아보고 싶다. 정직하게 말해 지금 나의 가족관계도 그러한 숭고한 과정을 거쳐 당신만을 사랑한다. 오 린다. 산타바바라 바닷가에서 함께한 아침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편지를 쓴 장본인이죠. 정종택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20대라고 했으면 어떨까? Love of my life. 린다하고 작별하고 나서 돌아온 도중에 나는 이상한 가정을 세워보기도 했어. 라는 편지를 보낸 장본인입니다. 정종택은 환경부 장관까지 했었죠. 이 양반들 존나게 낭만적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인맥들로 린다김은 결국 YS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윤도 변호사까지 소개받게 되는 거죠. 아따 린다김.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대단하다. 엮는 능력은. 금태를 아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된 인사들이 뭐라고 해명했나 한번 당시 해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의 해명입니다. 예, 정무장관은 여야의 창구역이기 때문에 제9대 정무장관 재직 시 당시 야당 중진 S 의원으로부터 LA와 서울에 컴퓨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명문 버클리대 경영학 석사와 스탠포드대 컴퓨터 계통 박사로서 컴퓨터 관련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린다김을 소개받았다. 아유, 이거 지금 린다김의 양력이 맞아요, 이게? 명문 버클리대. 그다음에 숙명여고에서 그 키다리 아저씨 만나고. 자, 여기서 S 의원은 14대 때 전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손주항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손 의원은 1989년 3월 미국 LA에서 열렸던 본인의 서예전에서 손 의원의 조카 딸의 친구인, 손 의원의 조카 딸의 친구인 린다김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종택 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정종택의 말과 달리 난 린다김이라는 여자를 정종택 의원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고
아마 나를 팔아서 정 의원에게 접근한 것 같다. 충분히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여자며 그렇게 예쁘고 대단한 여자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종택 장관의 말보다는 손주황 의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났긴 만났겠지. 얼굴은 봤어. 얼굴은 봤어. 근데 린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 장관한테 가갖고 나 손 의원이랑 너무 친하다. 그래서 손 의원이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황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두 사람 증언은 어쨌든 엇갈립니다. 예. 어쨌든 정종택은 그렇게 린다 김을 처음 만난 이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후 린다가 자기 친정어머니와 본인이 동성 동본이고 역습니다. 엮어요. 역지. 네. 연령적으로도 아버지와 같으니 아저씨라고 부르겠다며 접근했고 일단 말감이다. 그치.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가끔 연락이 오면 식사를 하였으며 석유, 컴퓨터 등 일반 무역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경계하지는 않았다. 제가 돈이 없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린다 김이 무역 관련 법률 자문을 원해 무역협회 금진호 고문과 나와 사돈관계인 김윤도 변호사를 소개했고 이양호 장관도 무기관계를 알아보기를 원해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해줬을 뿐이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받았다면 할복 자살하겠다. 라고 해명을 했고. 자, 그러면 금진호 의원은 어떤 해명을 했나 봅시다. 사적인 문제가 공론화돼서 존나 불쾌하다. 90년대부터 린다 김이 서울에 오면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다. 편지나 연하장을 보낸 적은 없다. 여기서 식사는 도대체 뭘까? 자, 민주당 황명수 고문. 이 황명수 고문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 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린다 김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맹세코 없고 다른 부적절한 관계도 일절 없다. 이전에 보안사 기무사에서 조사를 해 다 끝난 익명으로 기사가 다 났었던 사건인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것인가. 다음 이양호 국방부 장관.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린다 김은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나를 존경한다느니 좋아한다느니 냄새를 풍기는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자, 어쨌든 이양호 전 장관은 후에는 번복했지만은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관계 2차례라고 구체적인 횟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예. 당시 우리 군의 실무팀은 백두사업의 무기 체계를 TRW 및 펠컨 50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TRW라는 건 시스템이고 펠컨 50은 비행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호환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의 검증은 프랑스나 이스라엘 제품이 좋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무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국의 TRW 아니면 레이시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양호와 윤종호 군수차관보는 린다 김에게 TRW의 에이전트가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낸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실무팀 국방부에서 이 감청 장비를 운영하는 실무팀이 TRW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 관들이 린다. 다녀와. 린다. 자기가 에이전트로서 로비스트로서 뭔가 성과를 올리려면은 TRW로 가야 돼. 그렇지. 이런 거지. 자, 여러분 원래는 말이죠. 이게 수수가 바뀐 거지. 수수가 바뀌었어. 린다 김이 TRW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전 TRW 로비스트인데 TRW 물건이 좋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빠꾸로 바뀌어가지고. 그치. 야, 너 TRW 로비스트가 돼. 그럼 우리가 사줄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야, 그리고 CU의 산타 봐봐라. 오케이, 이런 거지. 자, 그러나 린다 김은 TRW의 에이전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사와 로비스트 계약을 맺었고요. 이때부터 우리 군은 린다 김이 맺은 회사인 이 시스템사의 무기를 구매하려고 졸라 짜맞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와. 대한민국 씨발. TRW 못 가고 이 시스템 가니까 바꿔. 다 바꿔. 야, 린다 저기 가 있어. 린다를 위해서. 린다를 모두 린다다 씨. 자, TRW와 이 시스템이 있는데 TRW가 훨씬 좋습니다. 안 돼. 이 시스템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린다 김이 있거든. 자, 결국에 군 실무팀의 말은 깡그리 무시됐고요.
백두 사업의 업체 선정은 이 시스템 및 호커 800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두 사업 총괄팀장 권기대 예비역 준장이 신동아 기자에게 털어놓은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장이 아니고 권기대 예비역 준장이 말한 겁니다. 봅시다. 사전에 이 시스템으로 내정돼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95년 6월 1일 국방부에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조달본부장, 군수국장, 획득실장, 전략기획부장 등 국방부 및 합참의 고위 관계자들과 ADD 부소장이 나왔는데 백두사업 운용부대에선 내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심사 자격은 없는 옵저버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절차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책임지고 평가라고 해놓고는 막상 회의장에 가보니 부대안 말고도 정보본부 안과 ADD 안이 나란히 제출되는 겁니다. 그 두 안은 모두 이 시스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거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이 시스템에 손을 들었습니다. 심의위원장인 윤종호 국방 2차 간부가 이대로 장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종호 국방부 2차 간부도 린다김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 내가 일어나서 약 10분간 부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로 비행기에 대해서였습니다. 첫째, 펠콘은 나머지 두 비행기보다 동체가 크고 높이 뜨며 오래 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 수집량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값이 비싼 게 흠이지만 가격보다 정보 수집력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안정성 면에서도 펠콘이 뛰어납니다. 다른 비행기는 발이 2개인데 비해 펠콘만 3발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능도 펠콘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운영부대는 원했는데 결론은 호커 800이 선정됐다는 거죠. 왜? 거기에 린다김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듣고 난 후 윤종호 심의위원장은 운용부대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다며 장관 결정에 따르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운용하려는 정찰기 성능은 미 공군 정찰기 U2R기와 미 육군 정찰기 가드레일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U2R기 제작에 참여했고 ESL은 가드레일 탑재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시스템 것이 더 좋긴 했지만 사실 어느 회사 것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회사들이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통신 장비 시스템은 TRW가 최고였고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자정보 분야에선 이 시스템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성능은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예컨대 이 시스템에 90점, TRW에 85점을 준다면 펠콘과 호커는 100점 대 85점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더 좋은 곳은 샤이테이션이었고요. 1995년 9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백두 사업 진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운용부대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대뜸 이 시스템이 제일 좋다면서 이미 1950년대에 U2기를 만들었다면서 하면서 은근히 이 시스템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소나타라도 되는데 굳이 뭐 그랜저 탈 필요 있어? 이씨 국방하고 자동차 갔니? 명언이다 명언. 씨발 소나타로 되는데 굳이 그랜저를 왜 타냐? 그래서 각 회사 장비와 비행기의 장단점을 설명해준 다음에 장비만 따지면 이 시스템 것이 우수하지만 비행기와 결합해서 평가를 하니까 TRW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운용부대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비행기 성능 같은 경우엔 펠콘이 100점, 호커가 85점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단 얘기 아니야. 사이테이션. 근데 그거는 합쳐진 게 아니었어. 아. 다른 걸 전자장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지. 자, 그래서 권기대는 린다김에게 500만 원씩 두 차례 총 1000만 원을 받고 결국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김기대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김기대는 예전에 내 군대 동기였는데 미안하다 기대야. 권기대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권기대가 돈을 500만씩 총 두 차례 1000만 원을 린다김한테 받긴 받았는데 권기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린다김이 자기한테 돈 줄 때는 이미 이 시스템사로 정해져 있었을 때란 거야. 그런데 대가성이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왜 뇌물이냐 이거지.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권기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스템 아닌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린다김한테
이걸 백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지. 아. 그러니까 린다 김이 준 거고 법원은 그걸 뇌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린다 김이 마누라 건기대 마누라에게 화장품 선물이라면서 줬어. 근데 와이로는 자잘하게 시작하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었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근데 건기대는 또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보부 기무사의 감청으로 적발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린다 김을 계속 감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린다 김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자기를 도청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건기대한테 돈 줬다는 것을 일부러 흘렸다는 것이지. 자기 욕먹이려고. 역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건기대가 화가 난 거예요. 어쨌든 군복을 벗었습니다. 린다 김이 건기대를 만나서 돈 봉투를 건네줄 때 린다 김은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을 들먹였고요. 대선 캠프에 들렸다 오는 길이며 대통령 후보들이 자식에게 비자금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숙명여고 2학년 출신 치고는 너무 좀 과한데 이거 지금. 그거는 고조를 지금 격하는 아니 거야? 그게 그 얘기는 아니지. 왜 글로 가 이 새끼야. 폄하하는 거구만. 야, 린다 김 고졸도 아니야. 아니, 구라쳤잖아. 미국에서 대학 다녔다며. 아니 구라쳤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 구라를 쳐? 아니 학력도 구라치고 다닐 때뭘 구라쳐? 다 구라야 이 인간은. 존나 사람 위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한번 우리가 했던 걸 쭉 들어보십시오. 사실에다가 조금 덧붙였다거나 혹은 많이 부풀렸다거나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분명히 있다고 봐.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 후보들이 왜 린다 김한테 비자금을 요구를 합니까? 누가? 당시 97년이면 이해창하고 김대중인데 후보들이라 그랬잖아. 복수형이야. 나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치.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래? 아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공기대한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그 두 분 말고 또 누가 있었지? 이인재. 자, 이양호와 린다 김의 연서가 언론에 공개되고 이양호는 직접 린다 김과 두 번의 관계를 맺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린다 김은 이를 부인하고 이양호는 자기 손도 한 번 잡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왜 반대로? 내 손도 한 번 안 잡았다고 얘기한 거죠. 또 이 장관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은 성관계만 인정하면 언론이 잠잠해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후에 자기한테 털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요, 방구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이양호가 바보야? 이양호 바보도 아니고 내가 린다 김하고 두 번 성관계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더 커지지. 그치. 어떻게 이게 쑥 들어가나? 참나. 이걸 변명이라고. 또 기무사에서 한 도감청 내용을 살펴봐도 린다 김의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린다 김에게 사랑해란 말을 스스럼 없이 건넸거든요. 도감청에 보면. 근데 손도 한 번 못 잡았는데 사람 따라 그럴 수 있겠지. 저는 결혼까지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상, 스타일상. 이분은 인사해도 사랑해.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또 호텔방에서 새벽까지 같이 있었던 날 아침에 집에 잘 도착했느냐? 당신은 잘 잤느냐? 등의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쭉 같이 있다가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이제 전화로 이제 잘 잤어 한 거잖아. 뭐 잘 도착해서 한 건데 남녀가 이거 뭐 20대 뭐 초반에 풋풋한 남녀도 아니야. 산전수전 공전도 다 겪은 남녀가 그런 남녀가 호텔방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손도 안 잡고 묵주기도 했겠지 뭐. 그렇게 딱 칩시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다 칩시다. 하여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97년 12월 말 이 전 장관이 집행유예를 출소하자 린다 김은 조카를 보내 양복지를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두 통화 감청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호텔방에 이양호 씨하고 린다 김하고 같이 있던 것도 도감청이 됐다는 얘기. 그럼요. 소리 들어보면 알겠네 그럼. 아니 전화만 도감청한 거 아니야? 전화만 한 거죠, 전화만. 전화만 한 거야? 전화만 한 거죠. 개새끼야. 너무 센 걸 좋아해. 또 하나, 또 확실한 거 보여줄까요? 1996년 가을에 우리 영삼이 형이 이양호를 청와대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편지 사건이 훨씬 터지기 전이지. 편지 사건이 2000년에 터졌으니까. YS가 이양호에게 뭐랬냐면, 이 장관,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가. 야 명언이다. 대통령이
왜 국방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까? 야, 이 개새끼야, 이거네, 거의. 그러니까 거기다 네가 하면 로맨스고 이거 뭐야 남이 하면 불륜. 네 불륜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거? 너 바람 폈잖아, 린다김, 이거요? 그거지 뭐. 그게 뭐 아니면 왜 이 말을 해? 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미 내부 보고가 다 끝났다는 아이고 얘기 김우사고 아니에요. 국정원 이거 다 보고가 됐단 거 아니야. 장난쳐 지금? 참. 그렇기 때문에 내 손도 한번 안 잡아봤던 린다김의 말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저만의 추측입니다. 손을 안 잡고는 어때? 아, 하드코어적으로 가는데, 이 새끼가? 그리고 YS한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양호는 대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가. 가봐. 그러다가, 그렇죠. 나가자마자 바로, 예. 당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거요? 예. 그리고 린다김은 이양호 말고도 백두사업 주미실장 이화수 대령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린다김은 이양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화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수는 또 관계를 인정했어 본인이 인정했는데 기무사 요원이 이화수 대령이 린다김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새벽에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야, 이건 잡았네, 증거. 기무사는 이를 근거로 뒷날 그에게 린다김과의 관계를 추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화수 대령은 기무사 조사 당시에 성관계를 시인했으나 군 검찰로 넘어가서는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린다김도 부인했죠, 똑같이. 그냥 호텔에서 서로 대화하고 항상 그렇지 뭐. 성경 공부하고, 응? 묵주기도 하고. 묵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 새벽에 나온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7일 법원은 린다김을 법정 구속하면서 뭐라 그랬냐. 피고인은 국방정보본부 백두금강사업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여져 그 범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뚜렷한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법원이 얘기했어요. 그럼 법원이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네. 자, 1996년부터 기무사는 지속적으로 린다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기무사의 그 일반인 도감청은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군 관련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무사는 자기는 업무겠죠? 그렇죠. 자, 백두사업 로비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쯤에 3명의 검찰단 장교들이 LA에 거주하는 린다김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감청 자료를 근거로 군 및 정부 고위층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린다김에게 제시된 감청 자료에는 이향호 전 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의 실세들과 나는 무수히 많은 통화 내용은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실세들. 그렇죠. 이를 본 린다김은 코웃음을 치면서 왜 감청 자료가 이것밖에 없죠? 나랑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의 이름이 없네요. 라고 했다는데 린다김이 말한 나랑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YS의 차남 현철씨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다른 린다김 짜증나는 거지. 죽은 권력, 이양호 이런 애들 이름만 다 갖고 오고. 진짜를 안 줘. 나 린다김이야, 이거지. 린다김의 주장에 의하면 린다김이 출국 금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 한 통으로 출국 금지가 풀렸었는데 그때 누구한테 전화했냐? 현철이 형. 현철이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뭐야 그러면 이게. 오빠, 아유. 나 나가야 돼. 이거 뭐야 지금? 아까 있잖아 YS의 최고 측근 김도민 변호사랑 친했다 했잖아. 네. 이거 뭐 김 변호사 YS 차남 현철 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양호는 저기 그냥 뭐 어디 깃털이야. 이 양은 울컥하겠다 그러면. 서럽겠다, 야. 자기는 고백했는데 린다김 리스트에서 빠져버리잖아. 나는 이양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 알고 보니 나는 깃털이었어. 너는 그녀의 그 리스트에서 맨 뒤였어? 몇 번 당해봐. 우리가 불쌍한 양호형 얘기 좀 해볼까? 그래. 이양호는 동부 지역의 전자전 장비로 이스라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무관이었던 나흐만 소버에게 린다김을 에이전트로 쓰라고 건의합니다. 야, 이양호는 정말 이해가 된다. 한결같다, 한결같아. 백두사업도 모자라서 전자전 장비도
린다 김에게 선물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진짜. 야, 이렇게 순정판인데 어떻게 안 했다고 부정을 해, 그거를. 야, 우리는 지금 광고로 마포에 있는 그 이벤트 룸 그런 거 봤는데, 이벤트 격이 다른데, 이건? 이 양반 순정파야, 보니까. 아, 우리 이엘 사랑하는 팬 여러분 중에 재벌 없나? 왜? 아니, 이양호가 린다 김을 사랑해준 만큼 우리를 좀 사랑해주세요. 좀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번 신간 좀 사랑해주고 말이야. 왜 안 팔려? 야, 근데 요번에 신간 광고 잘하던데? 잘돼?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 지금 거기 돈 엄청 쓰고 있어요. 아니, 이메일에 내가 이메일이 계속 올 거 아니야. 교보문고에서 광고 메일이 오는데, 교보문고인가 어딘가 오는데, 제목이 그거야. 이 작가 신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이고, 지금 뭐 매대를, 오프라인 매대를 좀 굉장히 앞쪽으로. 크게 했다더라고. 좋은 자리에. 그거 다 돈이에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EJ 팬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몰라 나는. 뭐, 망하면 뭐 내가 망하나? 씨. 난 분명히 몇 번 경고했어. 자, 우리 얘기 계속 합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방장관이 사랑의 눈이 멀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이양호가 린다 김에게 전자전 장비도 선물로 넘기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유명한 연서에 나옵니다. 1996년 4월 5일 이양호가 린다 김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저녁 이스라엘 대사 초청 만찬이 있어서 소바를 만날 것입니다. 소바에게 린다를 믿을 수 있으니까 린다가 핸들링하면 소바에게는 답을 주지 않고 린다를 통해서만 할 테니까 그래야 린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테니까 소바도 앞으로는 모든 것을 린다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몸조심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빌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린다가 되기를 빕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엘. I hope to see you soon. 야, 여기에는 배경음악을 수뇌보를 깔자. 그러니까 여기 편집어도 나오잖아. 소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다김을 위해서 소바를 만나서 얘기해줬다는 거지. 에이. 소바랑 뭐 관계도 설명해주고 왔다 갔다 한 것도 다 해주고. 이 편지는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편지가 중앙일보 손에 들어갔을까? 2000년 린다김의 서울 강남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서 린다김이 보관 중이던 편지 300여 통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잡도둑이면은 돈이나 뭐 그런 편지를 왜 가져가? 이양호의 연서가 집에 씨발 들고 가고 딸 그러니까 그랬나? 아니야,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우표맨이 아니야? 아, 예전에 그런 거, 뭐, 야설. 네. 야한 소설. 그거 보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여기까지 하자. 이양호의 연서는 이 300여 통의 편지 속의 일부였던 겁니다. 역시 그 편지 300여 통 중에는 현 권력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 권력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나 어우, 야,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편지는 공개되지 않고 죽은 권력 이양호의 편지만 공개가 된 겁니다. 이양호, 금진호, 정종택 이렇게 공개된 거죠. 누가 린다김의 사무실을 침입했을까? 기무사 소속 직원들은 린다김이 묵었던 호텔에 침입해서 자료를 뒤지다가 린다김이 Who are you? 누구야? 그래서 딱 걸리기도 합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은 나 왜 이렇게 걸려? 아니 킹스맨 100분의 1만 하라고! 이거는 뭐 어쨌든 린다김의 주장인데 린다김이 볼일을 보고 딱 방에 들어가려고 예정보다 일찍 왔겠죠. 왔는데 호텔에 벨보이가 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벨보이가 아니라는 거지. 아, 옷을 입혀놨는데. 옷을 입혔는데 누가 봐도 아니야. 벨보이 혹시 안 맞아? 린다김이 당신 누구냐고. 이 호텔 직원 맞냐고. 그런데 안에서 뭐 우당탕탕 소리 나더라는 거야. 린다김이 이제 축이 좋은 여자잖아. 센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 호텔 사람 맞군요 하고 들어갔대.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냥 침대에 엎어서 뻗어버렸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화장실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조용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이 뭐냐 린다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아유 이 새끼들아 고생한다. 하고 그냥 모른 척 해줬다는 것이죠.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린다김은 통신 자기 전화 감청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숙소 뒤지는 것도 다 알았다.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 아닐까? 야, 배포 하나는. 자, 린다 김은 1995년에서 97년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2급 군사 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팀장 권기대 준장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2000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건 돼버렸어요. 되게 큰 규모의 사건인데 비해서 왔다 갔다 한 Y로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네요. 금액을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줬는지 안 줬는지. 금액이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아이, 씨. 아니, 금액은 줬을 수도 있죠. 린다 김이 엄청난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린다 김이 돈 줬는 거 어떻게 알았냐? 도감총을 알았거든. 계좌로 쏴주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렇지. 다 현물로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도감총을 알았는데 아까처럼 그 늙은이한테 1,000만 원 더 줘. 아니면 아까 권기대 준장한테 얼마 줘. 맞아. 이거는 린다 김이 감청한지 알면서 했다 이거야.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은 몰래 줄 때는 이거 안 하고 전화로 안 하고 그럼 알 일이 없지. 줬는 년 아니라고 부인하고 받은 놈 아니라고 부인하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큰 사건이 아무 저거 없는 아무런 사건도 없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작은 사건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종결 이렇게 됐습니다. 용두 3위로 끝이 났지. 근데 이 사건은 용두 3위로 끝났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 지들 돈이면? 아니, 돈은 그렇다 치고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권력의 실세들이 한국계 여자 로비스트 한 명한테 그렇죠. 놀아나가지고 그게 문제지. 국방을 결국엔 미국 로비스트가 국방을 좌지우지한 거 아니야. 지로 끝났네 그냥. 또 린다 김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한국 정부가 2001년에 추진한 FX 사업에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공식 로비스트로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보잉사로 합병됐는데. 근데 이제 린다 김의 회사의 기무사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자기가 거기 에이전트가 되는 게 물거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잉사로 가가지고 공식 에이전트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기무사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얘기야. 그래서 그게 물거품 같다. 하지 마 이거네. 그거 있잖아. FX 사업이 왜 F-15, 유로파이터, 라팔, 수호이-35 경쟁했던 거. 예. 뭐 이거 내가 얘 거기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저기 그 F-15로 해? 그러니까 그렇잖아. 정해져 있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조금만 무기나 아니면은 비행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FX 사업 때 후보들 딱 보고 F-15 되겠구만. 그렇죠. 다 그렇게 예상했겠죠. 그리고 린다 김이 성공시킨 사업이 그러니까 성공시켰다는 건 자기가 로비스트로 해서 성공시킨 사업이겠죠. 백두사업, 또 금강사업, 동부전선 전자정비 사업. 이거는 이제 이양호가 또 줄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데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하피 사업, 포파이 사업 알려진 것만 해도 한 1조 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커미션을 한 5%만 잡아도 500억 500억이죠. 어마어마한 거. 거죠. 린다 김 지금도 잘 살아요. 자, 500억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 써야 되는 거야? 계산도 안 된다. 이자만 가지고도 먹고 살겠다. 어쨌든 린다 김은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양호 국방장관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이 상당히 노력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자기하고의 무슨 부적절한 관계, 이게 집중 부각이 되면서 이양호가 나쁜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자기도 미국 회사 E-시스템사의 로비스트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회사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움직였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지만. 본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린다 김은 이제 로비스트로서 우리나라 활동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오늘 이 린다 김 얘기 들으면서 자꾸 장영자가 오버랩이 되네. 장영자 특집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얘기하기로 했던 홍가희 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가희 씨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가 총 8차례 사과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8 사과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억울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이제 홍가희 씨가
화가 난다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나한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근데 왜 방송을 하지 않았냐면, 그 파파이스하고 새날 나왔던 얘기하고 다를 게 없어. 예. 다 거기 나왔던 얘기. 같은 그대로 내용이 얘기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런 멘트를 계속 했어요. 아, 파파이스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 작가가 가장 방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의 재미거든요. 예. 근데 늘 얘기하지만 파파이스 들으시는 분들이 새날도 듣고 새날 들으시는 분들이 EJ도 들을 거라고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해요. 그래서 굳이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방송 자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안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면 이 어그로라는 단어를 제가 썼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홍가희 씨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 홍가희 씨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좋아. 내가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그로라는 단어를 아니, 썼겠죠. 홍가혜 씨가 오게 된 과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홍가희 씨가 이제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네. 항의가 온 거죠. 공식적인 항의. 그러면서 파파이스에 자기가 나갈 테니까 네. 그날 와서 사갈 게 있어서 사가고 오해를 풀면 좋겠다. 지인을 통해서 네, 연락이 연락 왔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 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갈 게 있어서 사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됐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그로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 그 문제를 내가 맨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결국 물어봤잖아. 왜 내가 이렇게 네, 생각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가희 씨가 사실 좀 밝히기 어려운 얘기지만 했어요. 그럼 네. 내가 딱 들어보고 그럼 내 잘못 맞다. 이게 맞는데 내가 그럼 편견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실수다라고 다시 한번 또 거기서 사과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과를 했고 또 홍가희 씨도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 했냐면 쭉 홍가희 씨 이야기 듣고 홍가희 씨 어떤 입장이 다 알았다. 억울한 거 다 알고 뭐 만연상 당한 것도 충분히 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입장은 맨 처음에 했던 발언이 경솔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홍가희 씨 변호사가 말한 거.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인신 구성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 관점에서 비판을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홍가희 씨가 하는 말이 그런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도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자기 살면서 조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전혀 없었고 또 끝나고 갔어도 자기는 방송을 안 해도 좋다. 예. 이 방송이 안 나가도 좋은데 이 작가님이 자기에게 가졌던 편견이란 것은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다 오해를 풀었고 난 편견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홍가희 씨와의 인터뷰를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것도 홍가희 씨와 합의가 된 합의가 거죠. 됐죠. 예. 예. 그건 뭐 그날조차 합의가 된 게 뭐였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홍가희 씨가 양해를 그날 당일 구했어요. 편집을 제가 시도를 해보려겠는데 편집해서 어려우면 못 올릴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괜찮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것만 말해달라. 만약에 못 올리면 다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못 올리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그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스무스하게 해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지? 청취자가 판단하겠죠.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방송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로비스트를 3부까지 얘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는 3부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린다 김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일단. 그리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에서 살이 좀 붙었을 수도 있고 사실에서 더 부풀려졌을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 로비스트, 하필 여성 로비스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4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에서 국방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국방을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수구 보수 세력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두 사업의 정의를 간단히 내리고 싶습니다. 린다 김은 본인 스스로 주장으로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호는 그녀의 국부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새끼. 그래요. 린다 김이 자꾸 계속 국익을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실무 부대입니다. 예? 거기서 뭐가 좋다는 거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한미 관계를 생각하거든. 한미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상한 논리가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안 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군 체계 혹은 기술 이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펙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 해준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회사도 있었잖아. 있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좀 그런 게 좀 그럼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내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군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미국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깝네 그런 데 대해서. 그리고 진짜 로비스트 한 명에게 우리나라 정관 재계 인사들이 모두 휘둘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그만길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경부 고속철도 로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